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글 태수.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 차지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나는 가끔 너에게 이유 없는 칭찬을 주고 싶다. 2008년 고대하던 대학에 붙었을 때 방문을 젖히고 외쳤다. 할머니, 나 합격이래. 공돌이 출신 장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대학생이라니. 거한 환대는 아니어도 진한 포옹 정도는 기대했다. 헌데 웬걸.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성마른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네.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빼짝 마른 반응에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방문을 닫고 생각했다. 별일 아닌 건가? 회사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다. 나름 건실한 간판의 회사였으나 가족들은 또 한 번 꽉 짠 무말랭이처럼
물기 없이 내 합격을 응대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나 하나 취업한 게 뭔 대수겠냐. 나는 더 이상 서운해하는 것도 지쳐 그냥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틀었다. 당황한 인사 담당자는 물었다. 혹시 안 기쁘세요? 기뻤다. 분명 기쁘긴 기쁜데 이젠 좀 헷갈렸다. 이게 환호할 만한 일인 건가? 맞다면 얼마나 환호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냥 연기를 하기로 했다. 아니요, 정말 기쁩니다. 예, 너무 좋죠. 건조는 그렇게 전염됐다. 이게 꼭 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의 소감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린 비판에는 과하게 관대하고 칭찬에는 유독 인색하다. 그래서 뭘 해도 덤덤하다. 대학이든 회사든 업무든 결혼이든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해내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 기쁘기보단 안도감이 더 먼저 찾아왔다. 슬픈 일이었다. 초등학생 시절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달리기 시합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해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셨다. 정말 잘했다고, 끝까지 온 걸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달리기가 빨랐던 내 입장에서야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긴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세상 일이란 게 축하를 받으면 작은 일도 기쁜 일이 된다. 반대로 축하받지 못하면 대단한 일도 당연한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성공에 좀 더 자주 축하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비록 진심으로 우러나진 않더라도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큰 박수를 보낼 줄은 알아야 한다. 축하라는 건 꼭 마라톤 결승 라인과 같아서 축하받지 못한 레이스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건가? 아직 많이 남은 건가? 조용한 완주는 멈출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숨 돌릴 자격마저 빼앗아간다.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삼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피해다. 그러니 누구를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의 고생에 진심으로 성대한 축하를 보내주자.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일랑 고이고이 접어 비행기로 날리고 열심히 뛰어온 나와 내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주자. 고생했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폭죽이 커질수록 느는 것은 의외로 즐거움밖에 없을 테니까. 모두가 즐겁게 완주했던 그날의 운동회처럼.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아.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아 라는 걸 배우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고작 10년 전만 해도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꽤 큰 용기가 필요했다. 끊기보다는 맺기가 더 각광받았고 피치 못할 이유로 관계가 끊어지면 설사 피해자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다.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진 악인을 제외하면 우린 사람을 싫어할 수 없었다. 정확히는 표현할 수 없었다. 일단 한번 잘 지내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 아니면 혹시 네가 문제인 거 아니야? 예상컨대 이런 말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조언들은 대체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되었기 때문에 손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맞지 않는다는 확신을 애써 거부하며 내가 이상한 거라고 버텼다.
뇌관이 터진 것은 30살쯤의 일이었다. 친구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날이 밝아도 그림자에 더 집착하는 타입으로 합리적임과 부정적임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잘 가꾼 기분조차 순식간에 콱 하고 잡쳐졌다. 그럼에도 나는 아주 웃긴 이유로 친구를 놓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친구야 라는 출처불명의 속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야, 난 진심 네가 망할 줄 알았다. 그날따라 걸쭉하게 취한 친구는 평소보다 입이 더 걸었다. 나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아니, 그렇잖아. 말만 번지르르. 그러다 제대로 고꾸라질 줄 알았는데. 아, 부럽단 소리야. 솔직히 화도 안 났다. 그저 올게 왔다는 느낌이랄까? 간신히 이어져 가던 관계의 생명력이 쩍 하고 쪼개지는 느낌에 조금은 슬펐고 조금은 후련했다. 그날도 우린 웃으며 헤어졌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관계는 꼭 발효식품 같았다. 모든 발효식품이 의례 그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풍미 좋게 익어갔지만 한번 썩어버리면 어떤 음식보다도 더 고약한 악취가 났다. 추억이라는 방부제를 아무리 쳐봐도 이미 썩은 관계 위에 핀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지기만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유통기한이 있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다. 그것도 어느덧 3년 전의 일이다. 그 사이에도 나는 또 누군가와 맞지 않음을 인정해야 했고 오래됨이라는 이유로 끊긴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 대신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은 감정과 시간을 담뿍 쏟았다.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어른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야 나는 안다. 때로는 소유하지 못한 고통보다 소유하는 불편함이 더 크다. 그 말처럼 빗금쳐진 관계에서 끌어안으려다 소중한 마음까지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놓아줄 것은 놓아주고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는 성숙함을 배울 것이다.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다. 소중한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일상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을 주는 거야. 어린 시절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붕어빵을 사오셨다. 할아버지 없을 때 얼른 먹어. 소곤소곤. 우리 둘밖에 없는 집에서 할머니는 조용한 소리로 귀여운 차별을 하셨다. 그렇게 김이 나는 붕어빵을 호호 불어 먹다 보면 기다리던 드라마가 시작했다. 제목이 인어아가씨였던가? 노란 장판 위에 붕어 몇 마리를 두고 우린 친구처럼 몇 날 몇 해를 보냈다. 할머니, 붕어빵 사왔어? 그랬던 내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 붕어빵을 사간다. 이게 새로 나온 슈크림이래. 한번 먹어봐. 이가 성취하는 할머니를 굳이 일으켜 나는 그때처럼 장판에 붕어를 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할머니는 말한다. 할미는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어. 에? 나는 또 철없이 맞불을 놓는다. 웃기지 말라고. 할머니는 10년은 더 살 거라고. 웃는다. 끝이 보인다는 슬픈 표정으로 우린 애써 웃는다. 어렸을 땐 큰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생일 선물로 최신형 윈도우 컴퓨터를 사주는 것, 계절마다 나이키 운동화를 척척 장만해주는 것, 청바지는 키 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딱 맞게 사주고 작아지면 버리는 것,
그런 게 사랑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밥 해준 것 빼고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며 그렇게 악을 썼다. 염치도 없지. 작은 것을 매일 해주는 게 실은 가장 큰 사랑인 줄도 모르고 어린 날에 나는 그렇게 울어댔다. 날 사랑하긴 하냐고.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물고 쑥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나 진짜 꼴보기 싫었지? 할머니는 여러 개의 과거를 떠올리는 듯 뜸들이다 말했다. 아니야, 넌 애가 참 착해서 이뻤어. 나 참 사람을 얼마나 더 미안하게 할 셈인지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서 괜히 드라마를 보며 더 크게 웃었다. 결국 그날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겨울이면 붕어빵을, 여름이면 수박을, 봄이고 가을이면 딸기와 감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또 향할 뿐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나는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을 가장 자주 주려 한다. 큰 사랑을 모으고 모아 돌려줄 시간은 내게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작디 작은 사랑을 지고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또 한 번 웃으며 말하려 한다. 할머니, 나왔어. 김이나는 붕어빵을 들고. 늙는다는 게 그래. 깨끗하게 닦아도 냄새가 나. 할머니는 내가 본 사람들 중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고작 35짜리 인생이라 그리 많은 사람을 봐왔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다. 나는 하루에 이를 5번씩 닦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그것을 80년 넘게 유지해 왔다면 인정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 세월이라는 호르몬은 비누로는 닦아낼 수 없다. 기름기 없이 뽀득뽀득 몸을 닦아내도 몸 안에서 새 나오는 냄새는 방도가 없다. 절망이란 이토록 일상적이다. 대단한 것에 실패할 때보다 당연한 것을 해내지 못할 때 인간은 더 크게 좌절한다. 그런 인생 앞에서 할머니는 말했다. 얘 방향제 좀 사다 줘라. 향 센 걸로다가. 늙어가는 게 싫다는 생각을 부쩍 자주 한다. 청년이라는 단어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면서 어찌저찌 다리 한쪽은 걸친 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벌써 중년이다. 젊음은 어느새 추억 같고 나도 이제 끝물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입에 담는다. 그런 나에게 할머니가 주는 메시지는 용기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처럼 할머니는 늙음에 저항한다. 아, 물론 할머니는 정말로 잇몸밖에 남지 않았다. 세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노인의 삶은 분명 멋지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반격 불가능한 타격에 저항하는 삶 또한 존경스럽다.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인생인걸 이라는 자조보다 여전히 눈앞의 문제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어쩌면 가장 큰 젊음일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할머니를 가장 늙은 젊음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늙는다는 건 깨끗이 닦아도 냄새가 나는 삶이다. 어젯밤 내 베갯잎에 베인 진한 고린내에 문득 슬퍼지는 삶이다. 그런 삶에 조금은 저항해보고 싶다.
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다 그렇게 늙는 거라는 말로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비누로 안 되면 방향제로라도, 빨래로 안 되면 끓는 물에 삶아서라도 내 노화를 약간은 늦추고 싶다. 나를 너무 빨리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젊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늙음까지도.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나만 뒤처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지 벌써 몇 년째다. 아직 한참 먹고 배우고 움직이고 익혀야 할 나이인데 무엇이든 움직이려고만 하면 이런 생각이 함께 일어났다. 근데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턱걸이 하나에 근육질이 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오늘도 나는 철부지 소년처럼 헛된 기대를 품고 또 좌절한다. 결국 달라지는 것은 더 늘어진 뱃살과 생각밖에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만인 것은 아닌지, 심리학에서는 나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간단하다. 뭘 하든 완벽을 추구하기에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일로 미루는 것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병은 슬픈 병이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사이렌 속에서 사는 삶과 같달까? 불을 꺼야 하는 건 알지만 내 힘으로는 끌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강하게 지배된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룬다. 이 거대한 불도 한 번에 소화시켜줄 강력한 소방차를 기다리지만 소방차는 절대 오지 않는다. 결국 커질 대로 커진 화재 앞에서는 나는 부랴부랴 생수통을 붓거나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며 다 죽는다. 그런 우리에게 심리학이 내리는 처방은 이렇다.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다 알겠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결승점이 눈앞에 보여야 그나마 뛴다. 풀코스 마라톤은 애초에 뛰려야 뛸 수가 없다. 우리에게 도전이란 다른 말로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네 한 바퀴, 집 앞 슈퍼 산책,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가기처럼 포기 자체가 불가능한 작은 목표들이다. 그깟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 묻겠지만 우릴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린 만만한 놈을 잡는 데만큼은 최적화된 놈들이다. 정말이다. 우린 시작이 어렵지 끝을 맺지 못하는 놈들은 아니다. 일단 뭐든 시작만 하면 퍼펙트하게 끝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기에 시작만 하면 스스로를 멈출 줄 모른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다. 우린 할 수 있는 일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완벽을 제거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모순덩어리의 인간. 그게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참모습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또 미루고 있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여,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 가장 비실한 목표를 데려오자.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자.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외쳐주겠다. 준비, 땅! 자, 눈앞에 가장 만만한 놈을 쥐어 팰 시간이다.